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이 무려 20년 만에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전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환상을 심어줬죠. 지옥 같은 상사 밑에서도 버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이 영화는 최고의 패션 매거진이자 패션계의 정점에 있는 런웨이에서 주인공 앤드리아 섹스가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에게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앤디는 악마 같은 상사 밑에서 지옥 같은 뉴욕 생활을 버텨내며 결국 미란다에게 인정받고 업계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원래 꿈인 저널리스트가 되러 떠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성공 스토리 같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앤드리아였을까요? 패션의 피흡자도 모르고 업계 경험도 없고 실수만 연발하던 그 앤디가 어쩌다가 패션에 인생을 건 미란다의 신임을 얻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앤드리아는 과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영화를 성공담이 아니라 커리어의 불편한 진실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앤디와 에밀리를 라이벌 구도로 배치합니다. 에밀리는 누구냐? 미란다의 수석 비서. 패션을 사랑하고 업계 이해도는 거의 말레비고 미란다의 동선, 취향, 기분까지 몸에 새겨진 사람. 말 그대로 미란다와 런웨이를 위해 살아온 인물이죠. 반면 앤디는 패션 관심 제로, 드레스 코드는 대놓고 무시, 디자이너 이름이나 브랜드는 들어본 적도 없죠. 아니 이건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반 기준으로 보면 실력은 에밀리가 압승입니다. Most importantly, I get to go with her to Paris for Fashion Week in the fall. 이 영화가 개봉한 지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죠. 앤디는 결국 실력이 있어서 미란다의 인정을 받은 거야. 아니 근데요. 앤디가 노력해서 성장한 거 맞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앤디가 바뀐 건 물론 사실이죠. 옷을 잘 입게 됐고 눈치를 잘 읽게 됐고 미란다의 요구를 어떻게든 수행했죠.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게 전문성의 성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직에 대한 완벽한 적응일까요? 회사에서 이런 말 듣는 사람 한 명쯤은 있죠? 저 친구 일 참 잘해. 그 말의 정체가 바로 이 느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이 차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실력은 창의성도 아니고 패션 감각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미란다의 세계에 얼마나 잘 맞춰지는가. 미란다가 원하는 인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사람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능력,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기술, 말 나오기 전에 알아채는 센스, 시키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 이 기준은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편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복종과 적응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앤디는 작중에서 미발매된 해리포터의 다음 건을 가져와 라는 말도 안 되는 미란다의 명령을 수행해낸 뒤로 미란다가 앤디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앤디의 변화는 전문성이 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앤디는 패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게 아니라 미란다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요. 실력이 아니라 눈치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조직에서는 이 눈치를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게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앤디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방향은 자기 능력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조정입니다. 옷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생활 리듬이 바뀌죠. 영화에서 이때 앤디의 주변 사람들은 앤디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죠. 이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조직에 맞춰 인간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에밀리와의 차이가 생깁니다. 에밀리는 이미 이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조정 가능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앤디는 아직 덜 망가진, 아직은 더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택된 겁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성공은 종종 잘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잘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정의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력입니다. 앤디는 점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미란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란다는 거의 악역처럼 묘사됩니다.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냉혹하고 인간적인 배려라고는 일절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미란다는 그냥 나쁜 상사다. 하지만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미란다는 단 한 번도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미란다는 일관됩니다. 잘하면 쓴다. 못하면 버린다. 업계에 오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헌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냉정하지만 이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죠. 나이절과 미란다가 제품 사진을 위해 디자인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고민하는 장면에서 앤디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미란다의 표정이 굳어지며 눈치챈 앤드리아가 제 눈에는 두 벨트가 똑같아 보여서요. 심지어는 전 아직 이딴 거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딴 거? 라며 뭐가 중요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란다의 연설이 시작되죠. 이게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넌 자기가 입은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 그건 그냥 블루가 아니야. 정확히 세룰린 블루야. 세룰린 블루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사랑받다가 슬프게도 네가 애용하는 할인 매장에서 시즌을 마감할 때까지 수백만 불의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했어. 근데 패션계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그 스웨터를 네가 패션을 경멸하는 상징물로 선택하다니. 유명한 블루 스웨터 장면. 이 장면에서 미란다는 앤디를 무시하기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합니다. 개인의 취향, 감성, 개성보다 구조와 영향력이 먼저라는 사실을요. 미란다는 악당이라기보다 이 구조를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제거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훈련됐고 그 덕분에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럼 미란다는 피해자인 거예요? 아니요. 피해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미란다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완성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란다가 악당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파리 출장입니다. 이 영화에서 앤디의 커리어 궤적이 바뀌는 순간은 능력 평가도 성과도 아닙니다. 파리 출장 한 장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출장의 의미는 패션 업계 사람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자리입니다. 런웨이의 정점, 네트워크의 중심, 커리어 하이. 그리고 이 자리는 원래 에밀리의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순간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해왔고 과한 다이어트로 몸까지 망가뜨릴 정도로 마치 이 기회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노력해왔죠. 근데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그 기회를 넘기려고 합니다. Miranda, Emily would die. Her whole life is about Paris. She hasn't eaten in weeks. I can't do that, Miranda. I can't. If you don't go, I'll assume you're not serious about your future at Runway or any other publication. 죄책감에 고민하던 앤드리아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에밀리의 교통사고. 에밀리는 파리에 갈 수 없게 됐고 앤드리아는 죄책감 없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관객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 순서인 앤디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장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란다는 파리행을 결정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앤디가 더 능력 있으니까 대신 가도록 해. 대신 이렇게 행동하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듯이. 미란다에게 파리는 축제가 아닌 전쟁터예요. 에밀리는 패션에 미쳐있지만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고 앤디는 패션을 사랑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이건 실력의 비교가 아닙니다. 포지션 교체입니다. 조직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지 않은 선택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회사에서 제 프로젝트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장면이랑 똑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나오는 그림. 그래서 이 장면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을 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앤디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앤디가 한 건 기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앤디가 한 건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에밀리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파리행을 망설이지 않았죠. 오히려 미란다가 원하는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죄책감보다 역할 수행을 선택했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 미란다의 세계를 그대로 대행합니다. 그 순간 앤디는 대체제에서 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공은 실력과 운 중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운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붙는 역할이다. 앤디는 운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요구한 역할을 끝까지 연기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리 출장 이후부터 앤디는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가장 멀어진 순간이기도 하죠. 파리 출장 이후 앤디는 분명히 성공의 궤도에 올라섭니다. 미란다의 신뢰, 업계의 시선, 커리어 점프. 하지만 이 성공은 누군가의 탈락 위에 세워진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밀리죠. 에밀리는 이 영화에서 절대 무능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런웨이를 위해 살아왔고 미란다의 루틴과 취향을 완벽히 이해했고 누구보다 조직에 헌신했고 그 자리를 오래 버텼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너무 진심이었고 너무 오래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 운이 없었습니다. 에밀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현실적입니다. 이건 에밀리가 실패해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에밀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앤디는 이 시점부터 점점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친구인 릴레에게 크리스천 톰슨과 이상한 기류가 있다는 것을 들켜 싸우고 남자친구에게도 에밀리를 배신하고 파리행을 선택했다고 싸우며 무시하던 런웨이의 여자들과 너는 똑같다 라는 말을 들으며 관계가 파국으로 치솟죠. 원래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연인의 삶을 가볍게 밀어내고 친구들과의 거리도 벌어지고 이게 나야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의 조건을 충족할수록 자아는 조금씩 마모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에밀리는 탈락자였고 앤디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죠. 앤디는 성공했습니다. 파리에서 미란다를 뒤통수 치려고 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 미란다에게 알려주었죠. 물론 미란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앤드리아에게 감동을 받고 너는 나와 닮았어 앤드리아 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미란다의 신임을 얻었고 업계 사람들이 알아보는 위치까지 갔고 이력서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한 줄을 얻었죠. 그런데 앤디는 모두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후회 하나 없이 후련하게 떠납니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앤디는 원래 꿈을 찾기 위해 떠났다. 하지만 그건 아주 착한 버전의 해석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앤디는 그 세계의 승리 조건을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앤디는 파리에서 미란다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 성별, 능력, 헌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단 하나. 지금 이 사람은 쓰기 좋은가? 그리고 그 기준은 미란다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오랜 숙적이었던 프랑스 편집장 자클린 폴레르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앤드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미란다를 걱정하지만 미란다는 오랜 친구이자 직원인 나이절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뺏을 위기가 있는 자클린 폴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앉히면서 사태를 정리하죠. 미란다는 자신을 위해 나이절을 희생시킵니다. He's my friend and long-time esteemed 미란다가 colleague. 가장 신임하던 동료인 나이절을 버린 모습을 직관하고 자신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웁니다. 앤디는 깨달은 거죠. 오늘은 내가 에밀리를 대신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또 다른 앤디에게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성공의 내부를 본 사람이 그 구조를 견딜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화가 말하지 않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 무감해지는 것, 더 많은 걸 내려놓는 것, 더 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미란다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미란다가 되어주는 삶을 감수하는 겁니다. 앤디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계속하지는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조건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운만으로도 부족하고 결국은 구조에 얼마나 잘 맞춰지는가. 그리고 그 구조는 개인의 꿈이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앤디는 떠났지만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성공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일까? 저한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편한 이유는 이 영화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악마는 프라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셨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